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사이 우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대출 얻어서 집 사신 분들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 분들 많습니다. 또 전세 사시는 분들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죠. 66주째 거의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새 정부 들어서도 벌써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인 양 시장 침체 또 전세값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여야 정치권도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나성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에서는요, 전월세 대책특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원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두성규 박사.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전세값은 계속 뛰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다. 자, 먼저 앞으로의 이 경기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나성민 의원. 네, 지금 2008년 경제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이 구조조정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 활성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전월세 값 폭등 이런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거래 활성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수출도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예. 부동산이라도 좀 살아나면은 부동산 근처에 이제 여러 가지 서민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서민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 폭등 문제도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매매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예, 주택 구입이 좀 늘어나면은 전세 수요가 좀 줄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셨고요. 원혜영 의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 제목부터가 침체된 부동산의 해법입니다만 예. 저는 뛰는 전세값 해법도 있습니다. 네, 예. 무엇을 위한 해법이냐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60%가 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대의 88%, 30대의 66%가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은 결국 일부 건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서민주거 안정대책이고 구체적으로 전월세 안정대책이라고 보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예. 이번 국회 중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능을 할지 말지는 이따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두 분 전문가께서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걸 해달라 아마 요구사항이 될 것 같아요. 두 박사님. 네, 지금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침체라는 그런 우리 단어를 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규제의 틀 속에서 시장은 바뀌는데 규제의 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나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실 오늘 국회가 회의가 마감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 처리가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뤄짐으로
때문에 인해서 예. 사실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의 규제의 틀을 사실은 조금 개선하면서 새롭게 시장이 제대로 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는 목표가 경기 활성화, 거래 활성화 쪽입니까? 시장의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같죠, 그런데 비슷한 그렇죠?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대인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두 개의 거대한 전환기를 한꺼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장기 사이클 흐름에서 보면 이제 2000년대 내내 집값이 올랐다가 2009년 중반 정도부터 해서 다시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요. 이걸 이제 사이클상의 대세 하락기 이제 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서 경제도 고속 성장을 하고 또 집값도 계속 집을 사두면 계속 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저물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상들이 한꺼번에 중첩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나 정치권이 이 거대한 전환기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이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부동산 부자들 위주가 아니라 서민 가게들을 위해서 서민 가게들의 관점에서 올바른 주택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관성처럼 공급업자 입장에서 또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에서 자꾸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서민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서민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전환기에 걸맞게 좀 이제 정부가 정신 차리고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두 개의 큰 전환기가 겹쳐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가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건 다들 느끼실 거고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경기 활성화 방책을 내도 안 된다 그 말인가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품을 빼야 될 때냐 또는 더 부양을 해야 될 때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외환위기 충격 때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주택 가격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요. 86년 후반부터 해서 91년 초까지는 우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이 실질 가격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자, 그때는 워낙 집값이 바닥이었고 우리 경제가 이 집값 거품이 바닥인 상태에서 그 외부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부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장기 사이클 상승을 오래 했다가 이제는 머리 꼭대기에서 겨우 어깨 죽지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 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서 가죠. 자, 저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기에 돌입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리고 또 공급 중심의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아마 수요층들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시장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그걸 사이클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뒤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주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거래 심리 지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가는 양상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진국과 또 비교하기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침체라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무역 수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회복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내 경기의 회복의 가능성들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장벽들이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시장의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막고 있다. 물론 정상화라는 자체가 기존에 항상 성장기에 있었던 만큼의 주택 시장으로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값이 막 오르고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의 경제 우리 규모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하는 정도의 주택 시장은 만들어야 된다. 제가 뭐 단적으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으로 지금 거래 없는 어떤 그 시장 안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을 통해서 각각의 서민 아니면 중산층이면 중산층 국민 모두가 같이 공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시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 하락기를 방치시킴으로써 특정 계층이 예를 들어 또 만족을 느끼는데 또 특정 계층은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에 이원화된 모습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 의원도 아예 더 보태보시죠. 저는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은 상당한 정도 빠졌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좀 정상화를 하자. 그래 정상화. 예.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딱 막혀 있으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좀 매매가 좀 될 수 있도록 매매를 좀 이렇게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우선 경제가 워낙 죽어 있으니까 안 되죠. 경제가 살아나야지 아마 이게 좀 정상화될 겁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된 규제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 필요가 있다. 물론 이 푸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규제를 좀 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자 하는 거죠. 원혜영이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한 경고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재정 지출의 경우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비중은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분에 집중된 경기 부양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큰 원인임을 감안해야 된다. 예. 1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도 자산 가격 재상승의 기대가 상당 기간 잔존해서 버블이 발생하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뒤 여러 해가 지나도 정책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였다. 우리는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의 방식에 의존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아니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투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가격 폭등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 도입된 규제들 좀 완화해가지고 우선 정상화시켜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투기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면 금방 또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DTN, LTV 같이 금리라든지 금융정책으로 금방 할 수 있고요. 또 투기지역을 지정해서 직접 규제로 금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이게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냐 부동산 경기 뭐 정상화든 뭐 활성화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명과 실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우나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해놓고 4대강 살리기를 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대우나 사업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부동산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번에 박근혜 정권 두 번째 정책이 828 대책입니다. 제목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인데 그게 뭐냐? 전월세 값이 올라가니까 빚내라. 대출. 싸게 이자해주고 또 대출해주겠다. 전세값 내라. 그리고 전세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 대책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으로 포장한 이게 명실상부하지 않은 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말씀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죠. 물론 첫 번째 대책이 이제 원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그건 맞습니다. 대출 해주는 거죠. 일단 집값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품이 빠졌다라는 건 사실은 거품의 이 핵심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줄었어야 이 거품이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한 5년 정도 동안 가계부채가 25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건설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4대강 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인운하 사업 또 한강 르네상스 그렇게 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공공부채가 한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요. 아까 두승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영국 그런 나라들 공공부채는 늘었다 하더라도 민간의 부채는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2007년에 이미 미국 그 서프라임론 사태 일어나기 전보다 비율이 높아서요. 145%였는데 지금 165%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133%에서 107%까지 뺐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 뺀 게 아니고요. 더 키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늘리고 공공부채를 늘려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충격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화 대책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여전히 너무 높아서 정상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서민들이 집값이 충분히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오면 집을 사지 말라고 말려도 삽니다. 근데 지금은 억지로 부양책 내놓으면 그걸 빚내서 집사라 대책이죠. 빚내서 집사라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지 않고 거래가 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정상화 대책인가? 두 박사님께 발언 기회 드리기 직전에 조금 가닥을 잡고 가겠습니다. 시장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 뭐 거래의 활성화, 뭐 시장 정상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걸 이제 부양책이라고 좀 생각하십니다만 억지로 부양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서민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대책, 또 공공임대 확대 이런 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렇게 좀 1,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박사님 아까 제가 어떤 규제를 어떻게 철폐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거기를 좀. 규제를 잠깐 이제 제가 그 규제를 왜 풀어야 되는가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의 어떤 목표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MB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정책 목표 자체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가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나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특정한 선을 설정해 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작용밖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들을 해내야지 정부 자체가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선도하거나 시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가격을 올릴 것이냐, 가격을 내릴 것이냐, 가격을 받칠 것이냐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유자면 소유자 아니면 전월세면 전월세, 임대면 임대 쪽으로 해서 모두 다 포괄된 의미에 있어서의 정책과 관련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사실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그걸 위해서 규제를 갖다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기존 규제 중에 예를 들면 다주택자의 중과 문제 그 부분은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의 중과 문제 세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정책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 자체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그러한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불신들을 씻어줘야만이 시장에서 정상화될 수 있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과 상한제 아까 이제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업자도 돌아보면요. 건설업자가 대부분 요즘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예전 같으면 특정 개인 업체인 경우에는 개인이 그것으로 해서 큰 소득을 벌였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건설업체들은 많은 주식회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소유자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건설업체들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 아마 연간 사실은 한 현장마다 수익이 한 5에서 6% 정도로 수익이 남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사실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하나의 가격 규제죠. 가격 규제를 통해서 건설 회사들이 충분히
지금 그러한 그 가격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예, 시장에서 충분히 선택을 받고 안 하고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반론 좀 제기하고 두 가지 우선 정리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철폐하거나 뭐 유예하거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분양가 상한제 좀 풀어야 한다. 그런 얘기신데요. 네, 선대현 의원. 자, 먼저 거래 활성화 말씀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 경제학 기본은 다 배우셨을 테니까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2000년대 내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이제 집값이 올라서 처음에는 투기 욕심 때문에 집을 사주다가 이제는 빚을 내서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갈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 있어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구조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 집값이 빠지는 것을 계속 가라막으면서 이걸 빚을 내서 집을 더 사주라.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그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 이 주택 거래가 되지 않는다. 예. 그 규제들 도입됐던 노무현 정부 때는 왜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됐습니까? 근본적으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 가격의 소득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집값 거품을 빼지 않고 어떻게 자꾸 이 높은 집값을 떠받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자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규제를 없애도 거래 활성화 안 될 거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죠. 없애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품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고요. 거품을 키웠다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부터는 거품이 계속 빠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방은 좀 올라갔지만. 집값을 떠받치고 싶었는데 빠졌다. 아니, 떠받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상하지. 정상합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야죠. 집을 팔 수 없고 이사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때 왜 그렇게 그러면 아까 거래가 활성화됐냐 그랬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수도 이전하고 그때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나고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아무리 세제로 해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러잖아요. 워낙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걸 잡았냐면 결국 DTI, LTV하고 직접 규제를 잡은 겁니다.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그렇죠. 거 말이죠. 예. 투기는 세제로 잡는 게 아니에요. 투기는 금리 정책하고 금융 규제로 잡는 겁니다. 항상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늦게 가서.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죠. 마무리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거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하고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왜 정상화되지 않느냐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됐던 규제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좀 이것을 없애면 분명히 활성화되죠. 그래요. 직접적인 원외 반론을 의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예. 아니, 딴 분이 아니라 나성민 의원님은 사실 공공재정학을 전공하신 이제 교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적인 사실은 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돈 풀어서 집값 뛰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은행이 그때 매출 경쟁하면서 돈 많이 풀었죠. 자,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 늘어난 액수가 202조 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 290조 원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부채 한 260조 원 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부채 400조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돈을 많이 푼 겁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요. 물론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였고 돈이 많이 풀려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가로막다는 떠받쳤다는 핑계로 4대강 사업 같은 엄청난 그 재정 사업들을 벌였고요. 또 무리하게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다 보니까 주택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는데 빚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게 가계부채다. 이런 상태에서 하우스부호 문제는 이미 참여정부도 시작했죠. 지금 선 소장님이 경제연구소하고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권 차원에 따질 필요 없는데 굉장히 큰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5년이 말이에요. 1960년대 이래 세계 경제 최호황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반적 흐름. 그럼요. 세계 경제 최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뭐냐. 2008년에 미중유의 세계 경제 위기가 일어났어요. 미중유의 세계 경제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그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자, 우리가 이야기해야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으로 이제 동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5% 빠졌다가요. 이제 양적 완화 같은 이제 대대적인 그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의 재정 부양책 플러스 이제 중앙은행의 돈 푸는 정책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정하게.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어쨌거나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국은 전혀 부채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상황에서요, 지금 한국은 집값 거품 아까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의 수준으로 따져보더라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이 이제 13% 정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다면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고점에서 2%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우리는 다시 올려가야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우리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유 세계경제 위기를 겪은 겁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고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경제 초황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미정이 세계 국가부채가 경제인데 미국이나 영국은 왜 다 가계부채가 줄었냐고요. 아니 두 분 잠깐만 국가부채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분만 너무 발언하시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공공부양책 규모도 경제가 OECD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손 미국이나 소장님, 영국보다 세계 경제를 더 빨리 나연님, 극복했다는 것을 잠깐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분만 너무 발언하고 계셔서. 예. 저 시중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 부동산 대책만 38번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때 그리고 당선인 때도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주거 안정에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예. 이게 당선인 직후에 그때 그 TV 화면입니다. 그게 박 대통령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이 아직 끝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취임한 지 지금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간대 없고 경제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서민주거 복지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을 좀 확실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대인 소장은 이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셔서 그 뜻이 분명히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 활성화 내지는 뭐 거래 활성화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아라.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아니요, 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다시 좀 직접적인 질문 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아까 두 박사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나성님 의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투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규제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럼 없애면 왜 안 되는 건지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짧게 부탁합니다. 네네. 한국은 주택 소비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지위가 아주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데 완성품도 보지 않고 집을 분양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분양제?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 임대차 시장이요. OECD 국가들 가운데 5번째 안에 손에 꼽힐 정도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습니다. 세입자의 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서 다 건설업계라든지 부동산 부자들한테 유리한 세제들만 바꿔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한국이 OECD 국가들, 다른 선진국들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임대소득세요. 명목세율은 높게 잡혀있지만 실효세율로는요.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내는 집주인들이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내자고 하는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 투기하신 분들이 양도세 중과 매긴다. 그거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들을 정상화해가면서 패키지로 같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려면 같이 해라.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부자들이라든지 건설업체들한테 유리한 제도들만 계속 알겠습니다. 깎아줘라. 두 박사님. 예.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거래 정상화 부분을 이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또 현재 정부도 그렇게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한 가격 여부가 자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도 이제 비싸고 거품이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이제 사줄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집값이 물론 과거에 비쌌던 부분에서 거품이 좀 빠진 상태고 또 가격 주택의 품질 자체가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 10년 전의 아파트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5년 전의 아파트와 지금 현재의 아파트가 같은 평수를 두고 볼 때 사실 품질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재 그리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집값이 비싸서 사줄 사람이 없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집값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집을 사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현상을 좀 잠깐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분양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집을 갖다가 고가의 주택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 완성된 것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것 자체는 좀 터무니없는 제도가 아니냐. 물론 선분양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분양 제도가 우리 국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탄생했는가를 다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만한 능력이 국민들이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사실은 물론 그걸 착공과 동시에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분양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자체를 분할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할부 거래나 마찬가지죠. 나누어서 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주택을 보급하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 사실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냐면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동남아의 아주 선진 모델로서 지금 사실은 제도 자체에 대한 수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성숙되면서 실질적으로 예. 선분양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후분양제로의 전환 필요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주택법은 후분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선분양을 즉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려고 하면은 분양 보증을 받는다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양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두 그렇게 박사님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선분양제 얘기는 두 분 한 말씀씩 들은 걸로 정리하고 제가 두 박사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 도중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지금 매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사도 안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릴 심리가 없어서 네네. 그런다 그랬는데 네. 아까 쭉 주장하셨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네. 기대 심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래 예, 정상화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주택 현재 이제 향후에도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많은 어떤 법안들과 또 제도들이 개선됨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면은 시장의 매수 심리 자체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겨난다? 바뀌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은 그 KB의 그게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에서 주택 구매력 그러니까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 여부에 대한 지수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해서 HAI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3년도 올해 그죠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에 비해서 이번에 3, 4분기 같은 경우에도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에 비해서 164.7 즉 100을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주택을 충분히 구입하고자 하는 어느 여건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있다? 주택 가격이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능력 부분은 지수로도 지금 사실 표현이 되고 원혜영 있습니다. 의원께 직접적으로 묻죠. 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견. 네, 우선 손대면 안 된다? 아니면 분양가 얘기해요? 상한제 폐지 주장은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MB 물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박근혜 물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활 필수품 물가 관리합니다. 그걸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것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하물며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사회적 통제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안 맞으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 실제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원세 가격 인상을
일정하게 그것도 인프레보다 높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을 허용을 하면서 이건 민생에 필요한 거니까 규제하고 아하. 그 대신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 이 부분이 없이 알겠습니다. 경기 부양만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야당들 입장이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자면 동시 두 개 다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우선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궤도 속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예, 예. 제가 좀 보완하고 싶은데요. 짧게 역시. 예. 선분양제는 과거에 필요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 필요합니까? 저 선분양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예. 같이 맞물려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분양가 상한제요. 외환위기 직후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돌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자율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직후에 건설업체가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엄살을 부리니까 분양가 자율화만 해주고 선분양제는 풀지 않았죠. 그래서 주택 소비자의 지위만 한없이 열악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는 선분양제 폐해가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예. 스트리폼 아파트까지 지어지고 있고요. 이 물건을 보지 않고 송도나 영종 신도시에 들어가신 분들 허벌판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후분양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후분양제로 바꾸면서 분양가 자율화를 패키지로 간다면 저는 동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선분양제는 시장 질서에 맞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폐지를 하자고 하면서 왜 건설업체가 유리한 선분양제에 대해서는 이게 똑같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인데 왜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조는 아니죠. 아까 후분양제 원칙이라고 하니까 시장에 따라서 이제 좀 그렇게 갈 겁니다. 점점 갈 것이고. 실제로 건설업체라든지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선분양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을 왜 다들 후분양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정부가 예. 많이 주려고 하고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전월세 상한제나 다 규제죠. 규제는 이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건데, 근데 시장 경제에서도 물론 규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건 그 당시에 분양가가 워낙 폭등하니까 그때 규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다 이거죠. 예. 그 당시에 도입한 규제는 조금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푼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불필요한 규제니까 일단 풀자는 것이고요. 이거를 풀면 아마 그 대규모 단지에서는 뭐 분양가를 막 높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소규모 단지에서 아마 맞춤형 이런 예.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겠죠. 그런 것이고. 다주택자 아까 어때 전월세 상한제 들어갈까요? 아니요.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도 원혜영 의원 아까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상한제 등등과 함께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현재도 중과하는 걸 유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성림 의장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아마 내년도 또 1년 연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지금 문제는 예.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시장 활성화에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걸 깎아주자는 게 이것도 하나의 부자 감세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 노인네들이 기가 막힙니다. 6개월 전, 1년 전엔 돈이 없는 줄 몰라서 노인 전부 다 20만 원씩 준다 그랬다가 예. 갑자기 6개월 만에 따져보니까 돈이 되게 부족하더라. 이런 줄 몰랐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대 중증 질환 국가 책임제도 지금 거의 형해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은 한 4, 5천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 제 지역구 부천시오정구에 단칸방 사는 노인들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월세 보조해주면 정말 노인연금 2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말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건데 그거 다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15% 하위 15%가 한 1,900억이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오할까봐 저는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자. 의원님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오할까봐 말씀드리겠는데 다주택자가 이제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과세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세는 합니다. 과세를 이제 정상적인 소득세로 과세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인 소득세에다가 플러스 2주택 경우는 50%를 더 부과하고 그렇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독특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이걸 도입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투기가 있지도 않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대로 정상적인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수가 줄어들어도 뭐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죠. 세수가 뭐 줄어들어도 이제 활성화되면은 활성화되면 또 이제 세금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만 그 부분 세수 부분과 관련해서 세수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현재도 지금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행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입되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수를 갖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둬질 세수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넌센스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투기 시대에 있던 규제는 이제 없애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없앨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중점이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라면 혹시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정책의 본령이 아니다. 이런 반응 정도로 정리하고. 그럼 본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른바 서민주거안정, 전월세 상한제 부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제 지역구인 부천시 오정구에 국민임대주택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1억 4천에 들어갔는데 2년 지나니까 4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안 쓰고 꽃빵 마야 4천만 원 모으는 거 아닙니까? 2년간?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신용대출을 해줘서 다행히 겨우 그걸 냈습니다만 일반 서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부동산 대책, 민생 대책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당에다가 전월세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특기부터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주장 그리고 또 선진국의 사례 보면은 영국도 프랑스도 물가 인상률 이상의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5% 1년에 5% 한도 내에서 올리자. 2년이면 10%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이 평균 3.1%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넉넉하게 잡고 다만 전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3년간 4년간 31%가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는 45%가 올랐는데 이런 걸 시장 논리라고 방치해서는 알겠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시민들의 서름을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 하는 점에서 이걸 하자는 얘기고 이 부분은 충분히 그 부작용보다는 실제 주거 안정 효과가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2년간 한 번에 더해서 연장을 허용해 주자 이런 제도입니다. 원혜영 의원님의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정책이란 게 그 이제 소기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전세를 살아왔어요.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내가 전세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 전세값 올려달라고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저는 또 국회의원이라서 전세값 올려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사시는 분들 애를 충분히 알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전월세가 안정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89년도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연장한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그냥 싼 데로 다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면 비슷한 이제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올립니다. 근데 2년 후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린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때도 노태우 정부 때도 보니까 그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3, 4년 지나면 굉장히 안정이 돼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도입하는 시점에 폭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로서는 이 폭등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폭등하면 그냥 온 언론에서 난리가 치고 아마 기재부 장관 아마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같이 질 수 있느냐. 같이 진다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폭등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막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성님 부의장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 이렇게만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진다. 정부 여당이 협력만 해주시면. 예. 우선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예. 87년에 19.4%가 오르고 88년도에 13.2%가 오른 상태에서 89년도에 1년을 2년으로 기간을 늘렸죠. 연장했습니다. 예. 그때 오른 게 17%, 16%입니다. 큰 차이가 없고 평균. 나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뒤에 91년, 92년 1.9%, 7.5%로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 그렇지만 한 번 맞고 겨울에 감기 예방이 되니까 기꺼이 돈 내고 맞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집사했습니다. 2년제로 하니까 설사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 겪고 나니까 최소한 2년간 안정적으로 새 살지만 내 집에서 내 살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번 통 크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 법안을 성안해서 입법하는 즉시 발효시키면은 우리 저세입자들뿐만이 아니라 좋습니다. 가옥주들도 결코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에 조사했더니 집주인의 73.4%가 전월세 상한제 찬성하고요. 세입자들은 82%가 찬성합니다. 10%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야당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일단 보는데 두 분 전문가는 긍정적 기능, 부정적 예상치 말씀해 보시죠. 저는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유포하고 계신데 1990년대에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전세가가 뛰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요. 임대 기간 2년을 돌린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이제 2년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뛰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때는 특히 중산층 소득은 많이 늘어났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뛰었습니다. 예.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기한을 정한 것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전월세 계속 뛰고 있었고요. 뛴 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법안을 도입하고 나서는 아까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년 있다가 1.9%로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히려 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걸로 나타나고 말씀했잖아요. 떨어졌다고. 특히 그리고요.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세가가 뛰는 것은 사실은 집값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있는데 사람들이 전세 물량이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가 부족한 겁니다. 이 안전한 전세는 왜 부족하냐? 집값이 떨어지면 기업이 부실구조 조정해서 깨끗한 물건이 나오듯이 가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 딱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MBC PD 수첩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파주에 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세가 플러스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집값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보면요. 우리가 소위 진짜 안전한 전세, 경매 낙찰가율보다 안전할 수 있는 집값의 70%밖에 안 되는 건 10%밖에 안 되고요. 23%밖에 안 되고요. 집값까지 포함해서 한 100%, 그러니까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 100% 이내도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는요, 이미 집값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는 약간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평균하고 크게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를 해도 전세가 폭등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신다? 생기지 않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가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박사. 전월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월세 쪽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 쪽보다는 전세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전세가 그렇게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잘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대기 매수세로 전세로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월세 사시는 분들이 주거에 관련된 생활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세를 사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는 그런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전세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월세 상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1년 지나는 상태에서 약 1억 가까이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내년에는 지금 지역을 떠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주택과 관련해서 2년제 부분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2년 동안의 그 약정과 관련된 부분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지난 뒤에 자기가 어떤 그 부분 전세 금액 자체가 맞지 않으면 그분을 내보내버리고 딴 세입자를 아니면 자기가 뭐 입주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있어서의 그 전세금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전세 가격이 66주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달리 지금은 66주, 1년 이상, 1년이 52주 아닙니까? 1년 이상 전세 가격이 올라서 거의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만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4년간 각 매년 5%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4년 지난 뒤에 20%를 합법적으로 확정시켜 준다는 말과 다름없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받으세요. 제가 좀 사실을 좀 확인시켜 드리는 게요. 자동적으로 5%씩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요인이 있을 때 물가 상승률 등 감안해서 5%까지만 올려라. 많이 올렸다고 막 20%, 30% 올리진 말아라. 그 얘기다. 그러니까 옆에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그냥 보통은 전번에 들은 대로 재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현재의 그 현실을 두고 본다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에서 반감이 있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원 의원님,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인데 이런 법을 만들면 세입자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내지는 내가 들어간다라고 일종의 집주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입법을 하면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면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동조 현상이 생기는 거지 혼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설사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주사 맞는 거 아까 걱정돼서 안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갱신 기간도 지금은 5년으로 됐습니다. 새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5년간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남의 상가지만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6개월 단위로 보따리 쌓여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흐름을 살려가지고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요. 2001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도입이 돼서 그때 이제 임대료 상한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까지 가능해지더겠습니다. 그 이후에 85%의 상가가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미리 앞서서 공포를 부추기는지 모르겠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민의를 받아들이는 데 아닙니까? 국회는. 그러면 그 민의를 좀 받아서요. 일단 여야가 아까 합의하셔서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전월세 상한제만 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유럽의 이 다양한 그런 제도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뿐만 아니고요. 표준 임대료 조도가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들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다 등록하게 합니다. 또 조정기구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단체들 간에요. 그래서 공공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같이 이제 패키지로 도입해야 되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그런 것까지 하고 중에 계신가요? 상당 부분이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일정하게는 그 828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상가하고 주택은 좀 다릅니다. 상가는 공급이 많아요.
주택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불관계인데 그 약속 안 지켜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된다고 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원영원님 법만 들면 다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불관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예. 항상 그 갑이 을을 쫓아낼 수도 있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점이 있고 입법을 하면 바로 될 거라는데 입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입법을 한다는 소문이 나오면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 전대인 수상은 뭐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정권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예. 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근데 우려해야죠. 집권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예. 뭐냐 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고요. 서민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내놓고 과거의 경험을 비춰봐도 사실은 왜곡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큰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공포, 걱정이다. 걱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뭐 건설업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여기 건설업체 그건 굉장히 건설업자 부설 연구소 연구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건 개인적인 모욕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게 아니죠. 이건 뭐냐?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모욕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시청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설업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리고 다 서민을 위해서 월세 소득 공제까지 도입한 정부입니다. 자, 우리 원의원 그리고 110% 저기 개인적인 모욕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고 이건 제가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손 수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되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제가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나 부의장님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우리 이 국회 내에서 우리 야당도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고 재정통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우리 100분 토론 보시는 시청자들이 저 전문가인 또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이 저렇게 얘기하고 야당의 전월세 특히 위원장이 저렇게 되면 곧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보시고 별로 안 뛰면은 안심하고 바로 연말까지 해서 주민 협상이 가능합니다. 협상이 안정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상이 가능하고 이제 제가 그 빅딜이라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제시했는데 예. 전월세 상한제를 그대로 못 받아들이면 제한적으로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든지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해서 적용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예. 아까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요거 짧게만 좀 해명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두 박사님 향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요. 딴 뜻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도 그런데요.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협회가 돈을 댄 이렇게 부설 연구소입니다. 그럼 사실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그냥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두성교 박사님 훌륭하신 분이고요. 아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인품도 훌륭하신 분인데 다만 시청자들한테 그 연구소가 국책연구소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을 사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는 것은 사실 시청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사실 진행자께서 해주셨어야 되는 저도 그 부분에 약간 그럼 저는 이제 물론 그 건설협회가 만든 연구소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설 그 회사들이 사실은 초기 95년도에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 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선진화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건설업자를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그 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한테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말고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저는 좀 상당히 여야 간의 얘기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성린 의원께서도 전월세 상한제 원천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런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 원혜영 의원께서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그 규제를 철폐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걸 하면서 동시에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얘기니까.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럼요. 타협의 여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래 정상화하고 뭐 부동산 살리자는 게 아까 선대인 소장은 뭐 건설업자나 부자들을 위한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걸 살리기로 해서 물론 건설업자나 부자들도 혜택을 보겠죠. 그렇지만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여러 건설 노동자들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소 인테리어업자들 또 전세 값이 안정되면 서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예. 목표가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목표는 아니다. 전 국민을 위한 목표다. 조금만요.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목표와 지금 뛰고 있는 폭등하고 있는 전세값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보자는 목표. 두 목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주 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이죠? 예, 어제 이 날짜가 지나서 취득세 인하했습니다. 취득세 인하했죠. 예. 그다음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다 동의해 주셨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또는 어떻게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오늘 여기서 꼭 한마디 보태야 되는 게요. 취득세 인하를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했어요. 2조 4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도 시군구 주민복지, 교통, 청소 여기 쓰는 건데 그렇죠. 그걸 중앙정부가 감면해놓고 반만 도와준대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반만 도와준다 그랬는데 오늘 합의한 거는 다 도와주기로 했죠. 다 도와주기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합의한 거는. 네, 그리고 원혜영 의원 잠깐만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제가 이 전월세 대책위원장으로 직접 정책화하고 많이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때려부시고 짓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더 요구에 맞게 고쳐 짓고 늘려 짓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실용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여당과 우리가 빅딜하기 위해서 양보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장했고 여야가 지금 같이 이번에 합의한 좋은 법안입니다. 맞습니다. 원행 의원이 확인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취득세 인하하면서 지방 세수 부족한 거는 민주당 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서로 좀 이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오늘 아직 미처 못 얘기한 거는 사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뭐 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 두고 있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한다고 펴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언급이 지금 아직 없었습니다. 그건 마무리 토론 때 제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시민 패널들께서는 또 어떤 요구들을 하실지 몇 분 말씀 듣고 와서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실 분 뭐 다 손 드세요. 예, 마이크부터 받으시고. 중립지대 시민 패널 권영덕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 너무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뭐 불과 8.28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 후속 조치 나오고 최초에 뭐 대책 나온 것부터도 한 3, 4개월 만에 8.28 대책 나왔었고 1년에 한 서너 개씩 나오면 매수자나 매도자나 계속되는 그 대책 홍수 속에서 언제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더 좋을지 몰라서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어떤 그 믿음을 주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여당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예, 마이크 잡으시고. 중립지대 시민패널 조영수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보여서 참 반갑고요. 이런 조금 전에 패널님께서 시책이 너무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나온 시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필요할 시기에 적정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좀 바로 법안화하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정쟁들 때문에 밀려서 늦어지고 입법화돼서 또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말을 묶으면은요. 그러니까 대책은 신중하게 낼 때는 바로 입법화까지 해서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여야 모두에게 좀 부탁드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저쪽으로 가볼까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중립지대 시민패널 주희재입니다. 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 앞에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셋값과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서울시의 집값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그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뉴타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주민들에게 SH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제 그 보상한 뒤에 건설 회사에 이제 또 땅을 팔고 그리고 나서 그 건설 회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주택 가격을 분양을 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점점 뛰게 됐는데 예. 저는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뛰었는데 원주민들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교외로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예. 그 집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투기자들이 결국에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과연 그 집값들이 이제 점점 뛰었느냐.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프리미엄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부채가 심각하게 예, 예. 도래하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과연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정책 사례를 두셨는데 네. 그래서 그 후에 뉴타운에 대해서는 민영개발 방식이 아니라 뭐 공영개발 방식의 뉴타운 정책도 있고 뉴타운에서 빠지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그런 것들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견이신데요. 좀 이따 나 의원께 발언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중립지대 신임 패널 김창기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이나 주거 문화 이런 측면에서 문화가 분명히 좀 변화가 감지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이제 건설업체든가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 어떤 입안자들 쪽에서는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을 어떤 새로운 있던 주택 변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런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어떤 토지의 어떤 공공성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강화시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나 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갖는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주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지에다가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식을 뒤에 말씀해 주신 거고 앞에는 맞춤형 수요 창출로 거래 활성화시키자? 예, 맞습니다. 글쎄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만 방향은 뭐 이해를 했고요. 이쪽에 또 한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예, 중립진의 패널 최혜석입니다. 예. 네, 저는 올해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올해부터 부동산 재테크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도가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연이율 1%대로 굉장히 싸게 장기 대출로 할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출 접수 방법이 선착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에 1차 접수를 했을 때 사실 1시간 만에 접수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서민들에게 좀 더 골고루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대출 선정 방법이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해서 접수받고 추첨하는 방식? 일정 기간에 접수를 받고 추첨 방법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혜택이 공고로 갔으면 하는 정부가 내온 대책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게 공유형 모기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 얘기는 오늘 못 들을 것 같고 나 의원 답변 좀 해주세요. 공유형 모기지 부분하고 뉴타운 부분하고 두 가지 방법. 우선 공유형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제도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공유형은 3,000호만 우선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빨리 나가버렸죠. 나가서 이번에 이제 올해 15,000원을 다시 할 겁니다. 15,000원을 다시 할 때 여기서도 만약에 굉장히 호응이 좋으면은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저희가 이제 정부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뉴타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건데요.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다 이제 뉴타운 재개발 막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죽으니까 이게 이제 막 건설업자들이 다 손을 띈 겁니다. 손을 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문제보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뭘 말씀하셨냐면 이런 식의 개발이 과연 좋으냐. 그렇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땅 몇 평 가지고 있다가 보상받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방식이 안 된다. 이번에 도시재생법도 작년에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살던 몇십 년 살던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도 넓히고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미 법이 통과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제 나오는 거라서 문제인 거고요. 그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미 12월 달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지자체에서도 각종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정착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과거처럼 그런 게 아니라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그 개발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민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원혜영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정성이나 없다. 신뢰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MB 정권 때 38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지금 3번 나왔습니다. 4월, 8월, 12월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당선일 때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면은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1분씩 기회를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가급적 포함시켜서 말씀을 제가 청하도록 할게요. 선대인 소장부터 시작하시죠. 1분 정도. 결론입니다. 지금 그 공공택지의 한 80% 이상은 사실은 그 LH공사 같은 그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거고요. 자, 그렇게 이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이제는 공공이 직접 공영 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일본이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주택공단이 분양주택을 그 전에 짓다가 이후에는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좀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느라고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이미 1,000조 원에 육박하고요. 공공부채도 지금 엄청납니다.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생산경제에 돈이 안 가고 어떻게 내수가 풀립니까? 또 우리 젊은 연세 드신 50대 베이비 부모들 나와서 자영업 차리는데 부동산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취득세 아까 깎아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취득세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취득세의 지방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 날리고 2조 4천억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무상보육 날아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투자할 돈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비용이 없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품 떠받친다고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주장하셨고요. 자, 또 박사님. 네, 지금 주택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얘기고요. 주택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가능한 저는 대책을 잘 안 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많은 비중과 정성을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 사이드에서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고 민간 사이드 부분은 뭔가 거래 정상화든 시장 자율화 등을 통해서 그 시장 자체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좀 더 발전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트렌드 변화가 있으니까 주택 정책도 중앙정부가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자체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혜영 의원 1분 이내로. 의정부 산곡동에 사는 김종태 씨 경우에요. 6남매가 있는데 월 13만 원짜리 단칸방에 삽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밖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기히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MB 정부 때 이걸 갑자기 보금자리라 해서 반값 해줄게.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건설업체들 다 망하게 해놓고 허황된 기대만 갖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임대주택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동원하고 민자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5%인데 OECD 평균은 12%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모습 모든 국민이 보고 싶어합니다. 네, 나성님. 아까 우리 손대희 소장이 취득세 인하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취득세 인하하면 이렇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취득세 인하가 종료되면 급감하고요. 이게 효과가 있었다. 굉장히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예.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17년까지 51만 원을 일단 지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동시에 95%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야당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일으킬 때 도입한 규제는 잠시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전월세 상한제만 해주시면 예.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뛰는 전세값 침체된 부동산 해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 안정화 그리고 전세가 폭등 막기.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부분하고 각종 규제 철폐. 어쩌면 빅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국회를 쳐다보기로 하고요.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 못했던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제일 큰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무리 발언 때 이 말씀 좀 청했다고 하는 점 제가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네 분 오늘 애 많이 쓰셨고 여야는 정말 막판 빅딜 꼭 좀 이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 패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